여러분은 돈 벌고 부자 되려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딱 하나만 뽑아라 라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답하셨나요? 답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시간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소득을 좀 높이고 싶다, 아니면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고 싶다, 이것도 시간이 다 들어가죠.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거죠. 사업을 한다 생각해 볼게요. 진짜 예외로 빠르게 대박 나서 시대 흐름 타가지고 빠바바바방 부자 되는 경우 말고는 돈이 되는 사업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분은 조금 빨리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아는 대단한 기업들은요, 다 최소 10년은 한 기업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알아서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시드머니 모으는데 시간 걸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드머니가 구르고 스노우볼이 커지는데 시간이 듭니다. 결국 시간이 있어야, 시간이 쌓여야 부가 창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 되는 법은 사실 심플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부자 되는 방향으로 시간을 쓰면은 결국 부자가 됩니다. 반대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고 부자 안 되는 방향으로 시간을 쓰면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부자 되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선택이 뭔지 오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차를 사는 겁니다. 새 차는 사면 안 돼요. 연령 무관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20대 때 사면 안 됩니다. 일단 당연히 신차를 사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죠. 보통 우리가 그 막 자산 얼마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할 때 차를 넣거든요. 그럼 차가 자산인 줄 알아. 근데 차는 자산이 아니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말했냐?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게 자산이고 돈을 빼가는 게 부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차를 샀다. 차 할부 나가죠. 보험료 나갑니다. 소모품비 나가죠. 연료비 나가죠. 자동차세 나가죠. 뭐 다 돈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 근데 그래도 이동해야 되고 차가 필요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이 괜찮다는 게 어폐가 좀 있는 게, 우리가 막 카푸어 욕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카푸어로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까진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용, 차 할부, 보험료, 소모품에서 감당 가능하겠다 이렇게 계산은 해보고 생각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때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감가. 가치가 깎이는 걸 계산을 못합니다. 차는 내가 운전석에 앉는 순간 감가가 됩니다. 차마다 감가 맞는 속도가 좀 다르긴 해요. 어떤 차들은 1년 지나도 안 떨어지고 그러기도 해. 근데 아무튼 감가야. 그런데 이 감가가 언제 제일 빨리 되냐면요, 산 직후입니다. 보통 구매하고 1년 안에요, 한 10%에서 20%는 가격이 빠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천천히 빠지긴 하지만 점점점 떨어지죠. 이게 그런데 가격만 빠지면 그래도 나 좋으려고 샀는데 내가 만족하면 됐지, 만족도도 점점 떨어져. 신차가 헌차되면서 점점 이거 좀 별론 것 같은데, 살 때는 이거 좋았는데 이거 좀 별론 것 같아 하면서 또 다른 차를 봅니다. 근데 한번 신차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 다음 차도 신차가 사고 싶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초반에 감가 다 맞는다 했잖아. 첫 차 감가 맞고 팔고, 그 다음 차 사서 감가 맞고 팔고, 계속 감가를 맞는 거야. 요새 저속 노화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천천히 늙어야 된다. 계속 신차 사서 감가 맞고 팔면은 고속 가난이 되는 거예요. 저속 노화가 아니라. 근데 사실 이 영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찔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올해 테슬라 모델 Y가 너무 잘 나왔길래 샀거든요. 근데 변명을 해보면 원래 차가 배기량이 너무 컸어. 근데 제가 서울에서 원래 운전을 많이 안 하다가 막히는 도로를 다니니까 유류비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살만했다라는 건 뻘소리고요. 변명이고요. 이게 소비 충동은 뭐 같은 거냐면 코로나 같은 거야. 전염병이야. 순간 갑자기 나를 덮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감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따지면 저도 안 샀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유지비랑 감가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럼 비용에 다냐? 아니에요. 숨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신차를 사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럼 기분이 좋으면 어때야 돼? 타고 나가야지. 탈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 그러면 나가면 어때요? 돈을 써요. 이거 진짜 커요. 야, 오늘 우리 차 뽑았는데 주말에 저기 아울렛 한번 갔다 오자 하고 뭐 김포, 파주, 저기 어딥니까? 뭐 다산 이런데 아울렛 한번 갔다 와. 몇십만 원 금방 빠지잖아요.
이렇게 소비가 너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을 쓴다라는 건 다시 그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시간 안 쓰고 돈 버는 분들, 찐부자들, 이미 자산이 너무 많아서 이자만으로 써도 남아. 그분들은 돈 얼마든지 써도 돼요.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돈 이퀄 시간입니다. 신차 구매는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게 만들어서 그 소비만큼 돈 벌기 위해 시간을 갉아먹게 만드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예요.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란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정치 지형의 변화나 경제 환경, 유행과 상관없이 성립하는 부자 방정식은 한마디로 말해 자신의 수입 이하로 생활하는 것이다. 자신의 수입 이하로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돈이 쌓이죠. 그러면 돈이 쌓이고 복리의 효과가 나면서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일 방해하는 요소가 신차 구매다.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심플합니다. BMW, 버스, 지하철, 워킹. 필요 없으면 사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 계세요. 차를 타서 이동 시간을 줄이거나 편리한 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경우, 그러면 중고차 사면 되죠. 저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너는 왜 신차를 샀니? 아이 참. 자, 근데 아무튼 중고차 사라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 수리비가 더 나온다. 이런 말 누가 하냐면요. 꼭 차 안 사본 사람이 합니다. 요즘 중고차 서비스들 검증 잘 돼요. 그래서 점검 자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무사고 뭐 이상 없음 해가지고 나오고요. 타보고 환불할 수도 있어, 심지어.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싸게 살려고만 안 하고 그냥 그 공식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동네 중고차 가서 내가 딜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리스크가 많이 없습니다. 나 중고차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닥신TV라고 유튜브 있거든요. 거기 봐보세요. 아무튼 시간이 부를 만드는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최악의 선택 첫 번째가 뭐다? 신차 구매라는 거죠. 시간의 힘을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습관, 전세입니다. 예전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님 채널에 전설적인 영상이 있죠.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저도 사실 근데 사회초년생 때 전세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1억짜리, 엘베 없는 5층짜리 아파트 뭐 그런 데서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런 데서 보통 많이 시작을 하냐? 그 집을 살 돈은 없어. 구매할 돈은 없어. 그러면 선택지가 전세 아니면 월세잖아요. 그런데 월세는 그냥 나가는 돈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버린다고 생각해요. 아까워요. 맞아요. 아깝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세만 가면 숨은 비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회초년생이든 아니든 3억이 있어. 그러면 3억짜리 그냥 전세를 대출 없이 들어가면 그래,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하겠어요. 근데 보통 3억 자본이 있으면 3억짜리 전세를 안 들어갑니다. 수도권에서 전세 3억이면 좋지 않은 위치에 구축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전세 대출을 받으면 전세 대출이 또 이자가 별로 안 비싸요. 싸. 그러면 전세 대출을 만약에 2억을 받아? 그거 이자도 월 6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5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꽤나 괜찮은 데 갈 수 있어. 지상에 차 안 다니는 지상공원 아파트 갈 수 있고요. 심지어 신축도 들어갈 수 있어. 최근에 입주를 막 많이 하고 있는, 제가 사무실이 가산이고 길 건너 광명에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24평 전세가 입주장이라 4억 7천에 나오더라고요. 대충 5억이라고 칠게요. 2억 더해서 대출을 받아서 5억이라 쳤어.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 2억은 대출이고 전세자금 대출 한 3.5% 이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월 58만 원인데 월 60이라고 그냥 치겠습니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월 60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월세로 가면 같은 평수 5천에 200이거든요.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냐? 월 200을 줘야 살 수 있는 아파트에 월 60에 들어갔다? 야, 이 정도면은 거저잖아. 공짜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치자고요. 똑같이 2억 대출을 받았다 쳐요. 이번에 뭐 신용대출을 부부 다 받아서 어떻게든 뭐 그냥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60만 원 나가는 건 똑같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이 3억이 있었어요. 여기에 2억 대출 받은 것 중에 1억을 더해서 4억을 가지고 전세 끼고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왜 1억은 안 쓰나요? 그거는 월세 보증금으로 써야 되고 세금으로 써야 되고 뭐 쓸 거 많아요. 자, 그래서 4억 가지고 사면은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냐? 서울 인근 경기도에서 꽤나 상급지인 하남, 광명, 성남에 있는 꽤나 괜찮은 준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잘 찾으면 신축도 살 수 있어요. 서울에서도 상급지는 못 사도 살 수 있는 매물이 꽤 많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남에 있는 미사호수공원, 미사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봐봤거든요. 30평대도 사겠던데요. 잘 찾으면. 매매가가 거의 10억짜리 아파트인데 갭이 한 4억 정도 돼. 살 수 있어요. 갑자기 제가 뭐 부동산 유튜버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갭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매물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 액수에 맞춰서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월세를 간다 쳐볼게요. 아까 전세였을 때는 월에 60만 원 나가잖아요. 실제 나가는 게. 그걸로 신축 산다? 그러면 가성비가 좋아 보여. 그런데 월세로 가는 순간 얼마라고요? 200을 내야 돼. 이거는 못 갑니다. 못 가요. 똑같은 아파트를 전세로는 가성비 좋다 생각했는데 인간 심리가 월세로 200을 낸다? 그걸 낼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부담이 됩니다. 재밌는 게 전세 아니라 월세를 보는 순간 인간이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어. 강제로 내려가요. 그러면 월세를 낮춰서 월세를 한 140 정도? 130, 40 정도로 하고 아까 60은 기본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60은 대출 이자로 나가니까 어차피 월 200은 이러나 저러나 나가야 된다 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월 200을 4년을 하면요 9,600만 원을 4년 동안 거주비로 쓰는 겁니다. 이 거주비라고 했지만은 월세 플러스 대출 이자예요. 아깝지. 너무 아깝죠. 그런데 차이가 있죠. 이 첫 번째는 월에 60만 원밖에 안 나갔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4년간 9,600만 원, 1년에 2,400만 원을 나갔어. 그런데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했죠.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상승률이 통계 집계 이후 몇 %인지 아세요? 그냥 수도권, 서울 아파트 말고 수도권이 6.5%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억 아파트를 연평균 6.5% 수익률로 4년을 보유하잖아요. 그러면 12억 8천이 됩니다. 어때요? 쓴 돈이 9,600인데 거의 2억을 더 벌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한 번 전세가 4년이라 치면 전세 2번만 돌면 8년 쌓이면 얼마가 되냐? 이게 만약에 4년이 아니라 8년이 되는 순간 16억 5천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갭 투자하라는 소리 아니고요. 이 수익이 보장됐다는 소리 아닙니다. 방금 제 논리에는 문제가 많아요. 왜? 하필 내가 고점에서 사서 내가 보유한 후 4년이 상승 6.5%가 아니라 하락 6.5%를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절대 꾸준하게 이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평균 내보면 저렇다는 거죠.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전세를 사는 순간 2억 8천, 6억 5천 벌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전세 대출 안 받고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전세 대출 안 받고 그냥 나 3억짜리 전세 4년간 산다? 그것도 not bad인데 만약에 내가 3억짜리 전세를 살고 원래 지금 우리가 월 지출이 200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 200을 인덱스 펀드 주식이나 그런 데 투자했다.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4년이 지나면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따져봤을 때 경우의 수 케이스를 따져봤을 때 전세 안 살고 레버리지를 좀 일으켜서 부동산 투자한 게 계산상으로는 제일 수익률이 크게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고 전세가 공짜가 아니라고요. 전세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선택이에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비용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비용이 안 보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은 내가 열심히 시간 써서 만든 돈이 나를 위해 일해줄 자산, 시간이 쌓이면 돈을 벌어다 줄 자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슬로건이 있잖아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그걸 막는 가장 큰 선택지가 뭐냐면 바로 전세라는 겁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최악의 선택 세 번째는요. 배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재테크로 부자 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좀 그 사자인 분들은 그냥 다짜고짜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좀 훌륭한 분들은 항상 제 1순위로 하는 조언이 뭐냐면 소득을 높여라 라고 말합니다. 왜?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재테크 하려면 모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 달에 더 많이 모으면 좋아요. 그러면 소득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결국에
돈은 아이디어, 무형 자산으로 버는 거예요. 피지컬로 몸으로 더 열심히 뛰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몸으로 일하는 것에 어떤 대표적인 게 배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배달량 많이 쳐내고 그걸로 돈 잘 버시는 분들은요, 피지컬로 뛰지 않아요. 물론 피지컬도 쓰는데 피지컬로 운전을 막 난폭하게 하거나 미친 듯이 달려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배달로 돈 잘 버시냐, 동선 잘 짜는 분이 잘 벌더라고요. 이거는 배달해보신 분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동선을 어떻게 짤 거냐, 그리고 배달이 아니라 뭐 택배 이런 걸 할 거면은 상품을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해서 들고 가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아파트에 뿌릴 때 어떤 요령으로 뿌릴 거냐,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 혼자 배달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배달 일을 가져다 줘가지고 먹고 살게 할 거냐, 아니면 알려줘서 어떻게 더 나에게 수익이 남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머리를 쓰는 영역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대학교 동기 중에 아버지가 대표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잠깐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제가 놀러 가서 이제 논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녁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 동기가, 이 친구가 형이거든요. 이 형이 아빠한테, 아니 아빠는 왜 맨날 아침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사우나 가가지고 하면 그게 직원들에게 모범이 뭐가 되냐, 대표가 더 오래 앉아가지고 대표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뭐 하는 거냐 하니까 그 친구 아버님이 하시는 말이 허허허 웃으면서, 야, 아빠는 사우나 하면서 생각하는 게 일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거기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막 화를 냈거든요. 근데 이 형이 나중에 나와서 자기도 좀 개인 사업도 해보기도 하고 다른 회사 생활 경험해보고 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말이 맞았다. 꽤 돈 잘 버는 회사고 부잣집이거든요. 근데 이 형이 나중에 인정을 하는 거야. 우리 아빠 말이 맞다. 의사결정 하나, 아이디어 하나 잘하는 게 그냥 피지컬로 더 오래 엉덩이 붙이고 앉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을 만들어 내더라. 사장학개론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가 적자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즉 생각으로 돈을 벌겠다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 몸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생각으로 버는 돈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성실해서 부자가 되는 크기는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작은 부자는 몸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생각에서 나온다. 결국에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큰 가치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배움을 멈추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배운다는 것, 무언가를 학습한다는 건요, 아이디어의 원천입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뇌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리를 잡고 기존 정보랑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자극이 들어와야 그 연결이,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그 연결이 더 강해지면서 머리가 팽팽팽 돌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지금 내가 뭐 하나 배웠어? 책을 읽었어? 아니면 새로운 사례를 학습했어? 이게 큰 가치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뇌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나비 효과를 만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사할 때 그 교육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냐면, 요새 정보는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고 지금은 특히 또 AI가 다 알려주는데 암기를 왜 해야 되냐? 애들한테 암기시키지 말고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물론 취지 자체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암기를 배제해야 된다. 암기시키지 말자. 단어 시험 보지 말자. 뭐 하지 말자. 그런 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왜? 새로운 거를 이해하고 암기한 지식, 그렇게 해서 내 머리에 들어온 지식은 그 자체로 뭘 만든다기보단 재료이자 땔감이에요. 얘들이 다른 아이디어랑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요, 시간이 지나도 뇌가 굳지 않고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가 든 게 있어야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든 것도 없는데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창의적인 게 나오냐고. 창의적이라는 건, 좋은 아이디어라는 건 머리에 뭐가 들어있을 때 이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끝없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배움에도요, 복리가 작용해요. 많은 것이 머리에 쌓일수록 연결이 많아지고 점점 더 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선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나이 들면 배우기를 싫어해요.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아는 어르신들 막 중에서 막 50대 정도 됐으면, 사실 요새 100세 인생이라 하잖아요. 아직 절반밖에 안 왔거든요. 양로원도 못 들어가고 근처도 못 가고 거기 가면 다 잡일만 해야 되는 청년이란 말이야. 근데 그 정도 되신 분들이 아유 나 못하겠어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좀만 나이 들면 배우기 싫어하는 거. 특히 요즘 AI 있잖아요.
대부분의 분들, 이건 뭐 아까 나이를 떠나서 그냥 대부분의 분들이 챗GPT 어디에 써보냐면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이런 데다 써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더 잘 써먹을 수 있는지,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잘 안 해봅니다. 잘 안 써봐요. 이게 다 우리 뇌를 굳게 만드는 거고요. 아이디어를 없애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를 창출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배우셔야 합니다. 끝없이 배워야 돼요. 끝없이 읽고 끝없이 시도하고 끝없이 새로운 자극을 머리에 줘야 합니다. 워런 버핏이 지금 90세가 넘어서도 책을 읽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뭐 모르는 게 있어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간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자 되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선택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선택이다. 왜? 시간이 결국에 부를 만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최악의 선택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첫 번째, 신차 구매하는 거. 감가되고 신차 타고 다니면서 소비할 것들 따져버리면 그 돈 버는데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된다. 두 번째, 전세다. 전세는 비용이 보이지 않는다. 기회비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싸고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전세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익을 다 포기하는 셈이다. 세 번째, 배움을 멈추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에 자극이 들어오고 그게 쌓여야 연결이 극대화되고 복리로 성장하는 것인데 조금 어렵다고, 조금 나이 들었다고, 조금 늦었다고 배움을 멈추는 순간 무한한 소득의 천장을 열어 제껴주는 아이디어를 놓치게 된다. 물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선택이 오늘 이야기한 세 개가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얻어가셔야 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선택이 과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선택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 이 영상 다른 내용 다 잊어버리셨어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연 나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만큼은 꼭 가져가시길 당부드립니다.